트럼프의 성격상 뭐 이미 대놓고 공약을 하지만 바이든의 전략은 다 엎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기술 전략을 미국이 가져왔던 거가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 새로운 카드가 뭐냐고 그럴 때 그게 아마도 제가 볼 땐 금융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미국하고 중국이 하는 전쟁을 1985년 일본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일본을 자초시킨 게 바로 공화당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을 공격하는 칼은 금융의 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워낙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내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중 관계 흐름과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떠한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또 소장님 모시게 됐는데요. 미중 간의 정상이 1년 만에 만났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만난 것이고 만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국이 얻어낸 결과값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미국은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표심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뭐 이제 기대보다 경기가 이제 빨리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투심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투심은 뭐 중국 국내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그 FDI 해외 직접 투자를 이제 3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도망가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FDI의 감소의 가장 큰 이제 세력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이제 투자가들,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아니고 기업들, 이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시진핑이 바이든하고 정상회담하러 간 거냐 아니면 거기 400명 기업인들하고 이 투자 설명하러 간 거냐, 그럼 오히려 느낌은 그 400명의 그런 기업인과의 만찬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상회담에서 일단 합의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합의한다고 안 하고 각자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 일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이 얘기를 한 것이 회담하기 전에 우리가 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단서를 달았어요. 5가지를. 그래서 그 5가지 중에서 보면은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2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동맹들을 규합해가지고 반중국 하지 마라. 그럼 2번째는 대만문 정급하지 마라. 그 2가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초부터 이제 그게 뭐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그걸 바꾸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그런 이제 각자가 의도하는 것, 이제 그걸 얻기 위한 거고, 그래서 그것이 뭐 실질적인 어떤 그 조치보다는 그 자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미국은 이제 대선을 앞둔 이 표를 가진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이제 그걸 노리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각국이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분명한 합의점은 안 나온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합의했다고 하는 성과가 뭐냐고 그럴 때 뭐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고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근데 그게 뭐 웃긴 얘기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4번의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 이제 옐렌 재무장관, 또 켈리 기후대사, 또 러먼드 상무장관을 4번을 이제 북경에 보내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종지부가 정상회담으로 끊어진 건데, 거기서 이제 뭐 4번의 장관들의 방중에서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합의를 봤다거나 발표문이 없었는데, 그러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자. 그래서 니들도 지금 뭐 선거해야 되는데 중국과 싸운다고 그랬을 때 그게 경제가 나빠지면 표받는데 어렵고, 또 중국도 싸운다고 그러면 아마 외국인이 더 많이 돈을 빼갈 수 있는 가능성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 양국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한 1년 정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마스하고 뭐 이제 이스라엘이 서로 50일 동안 휴전한다 이런 것처럼 네네. 이제 그런 쪽의 합의. 그래서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이제 전략은 바뀐 게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은 뭐 중국을 첨단 기술로 완전히 봉쇄해서 못 일어서게 한다. 또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돌파해 가지고 이제 살아가겠다.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전략은 변한 게 없는데 앞으로 한 1년이라는 이제 미국의 선거, 중국의 경기 그걸 놓고 보면 서로가 그 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마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딱 정확히 미국 대선을 앞둔 전략적인 임시 휴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술적인 휴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은 불변, 전술만 살짝. 그러면은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이러한 완화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뭐 경제랑 뭐 증시에 대해서 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꼭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요소들은 사실은 투자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에요. 이벤트고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고 구조적으로는 이제 경기 요인이 더 크죠. 그래서 경기가 비끝이고 이제 하강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 지정학적 불안이 가세를 해서 더 나쁜 걸로 보이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러나 이제 그런 지정학적 요인이나 정치적 요인들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경기가 하강해서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없애는 데는 심리 안정에는 무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나라가 결국은 뭐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나머지 나라들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사실은 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그 개발 도상국들을 150개를 뭉쳐 가지고 야 으쌰으쌰 하고 또 미국은 민주동맹 민주주의 국가들 또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갈등 요소가 커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화된다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나쁠 요인은 없다. 근데 이것이 경기를 뭐 이제 턴시킨다거나 뭐 이러는 거는 아니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이 없다. 또는 이런 정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정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이제 손을 뒤집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의 정치 뭐 행보나 또는 전략에서 뭔가 불리한 요소가 있거나 유리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볼 때는 뭐 미국에서도 뭐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80은 예전에 4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중간에 그 대선을 하다가 중간 포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뭐 결과가 뻔해지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유는 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항마로 누가 나올 거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 그 바이든하고 같이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질 않아요. 전부 이제 뭐 마이너리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원투수로 이제 만약에 힐러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힐러리는 뭐 그 대통령 이제 영부인이기도 했고 또 국무장관이기도 했었고 정치 뭐 외교 그리고 이제 나이대도 70대. 그래서 뭐 경륜 뭐 모든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마초적인 그런 이제 느낌이 강하지만 그 상대로 그 해리스보다가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유력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변수도 내년에 있을 수가 뭐 있을 거는 같아요. 그것까지는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힐러리.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바이든의 지지율보다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실히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또 트럼프 시대가 다시금 또 도래를 했을 때는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전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슈퍼맨이고 슈퍼맨은 자기가 나가서 다 때려 부시고 뭐 하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은 스파이더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이제 거미는
이제 먹이가 와서 거기서 붙어서 이제 잡아먹는 거죠. 자기가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전략은 뭐 집권할 때부터 동맹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동맹국을 모아가지고 중국을 포위를 시키고 중국이 좌초되게끔 만드는. 그래서 수로 보면은 뭐 바이든의 전략이 훨씬 더 고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3, 4분기 들어서는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붙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서너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이든은 자기가 무역으로 이제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때리겠다. 그래서 이 무역에서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장애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럼 각국이 이제 보호 무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리스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리스크는 그 자기는 집권하면 바이든이 했던 정책 다 뒤집겠다. 그러면 이제 1번으로 뒤집인 게 뭐냐면 바로 IRA죠. 그래서 배터리에 보조금 줘서 뭐 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후 환경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뽑았고, 거기에 이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뭐 이걸 이제 강조를 했지만, 트럼프는 대놓고 얘기하죠. 나는 석유 증산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건 미친 짓이다. 그래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금 뭐 전 세계로 보면은 그 전기차하고 AI가 가장 새로운 이제 신성장 산업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전략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도 전기차가 과연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냐? 거기는 당장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트럼프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기의 어떤 이제 뭐 오류 실수가 아니고 이거 민주당이 보복한 거다. 그래서 내가 집권하게 되면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보면 중국 내부적인 그런 이제 정치 불안이 가중이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든이 있었던 정책하고는 다른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술을 봉쇄해서 중국을 자초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긴 하지만 정말로 이제 반도체 봉쇄에서 중국이 자초됐다 그러면 그게 누구 공이냐? 그러면 그건 바이든의 공이지 트럼프의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그 기술 전쟁 이걸 안 하고 트럼프는 새로운 전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금융 전쟁일 것 같아요. 금융 전쟁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무역 전쟁 해갖고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볼 수 없고, 지금 기술 전쟁이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지금 뭐 기술 전쟁 여러 가지는 시작만 했지 마무리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트럼프가 그걸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유지를 하면 좋은데, 트럼프의 성격상 뭐 이미 대놓고 공약을 하지만 바이든의 전략은 다 벗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기술 전략을 미국이 가져왔던 거가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 새로운 카드가 뭐냐 그럴 때 그게 아마도 제가 볼 땐 금융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미국하고 중국이 하는 전쟁을 1985년 일본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일본을 자초시킨 게 바로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일본을 자초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본을 자초시킨 것은 뭐 심플하죠.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 엔화를 50% 절상시키면서 일본을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그 중국을 공격하는 칼은 금융의 칼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 전쟁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던 게, 나름대로 트럼프 때부터 화웨이 제재하지 않았었나? 그러면은 이 방향성은 계속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가져가는데요.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쓸 거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트럼프가 시작했던 무역전쟁, 보복관세 25억을 풀지는 않았어.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 한 반도체나 뭐 통신에 대한 제재는 그거는 더 이상 가속시키거나 그걸로 인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상대로 그냥 둬버리는 거죠. 두고 플러스 1. 그래서 무역전쟁 플러스 기술전쟁.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술전쟁 플러스 금융전쟁. 요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일본의 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속으로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그 중국의 금융은 이제 민은행장이 이제 금융정책을 결정을 해요. 네. 근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제 민은행장이 이강이라고 미국의 버클리 나오고 일리노이에서 박사받은 미국통이 은행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 5년마다 한 번씩 장관을 선임을 하는데 한 번 선임하고 나면 뭐 특별한 유고가 없다고 그러면 5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강 민은행장을 지난 3월 달 그 전인대에서 연임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금년 6월인가 7월인가에 갑자기 이제 낙마를 시킨 거죠. 그리고 판공정이라고 그 외환관리국장 하던 사람을 은행장으로 시켰어요. 이 민은행장은 뭐 그런 스캔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바꿨다는 것은 그 중국이 이제 미중과의 새로운 전쟁이 분명히 있다고 본 거고 거기에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번에 그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을 하러 가서 미국에 이제 400명 가까운 기업인들하고 만찬을 하는데 미국 정부의 전략은 다 탈중국 하라는 거잖아요. 다 빼라 그러는 거고 지금 금융기관들도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게 이제 기조인데 문제는 이제 시진핑하고 같이 밥 먹는 헤드 테이블에 그래서 미국 다 장사꾼인데 그 헤드 테이블에 밥 먹는 티켓은 비싸게 파는 거죠. 5천만 원. 그래서 밥 한 끼 5천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에 이제 21명의 CEO들이 시진핑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재미난 건 21명 중에서 7명이 금융회장들이에요. 그래서 뭐 투자 축소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체 참석자의 3분의 1이 금융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정치가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돈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아마도 그 미중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3년 동안에 주가가 전혀 안 올라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뭐가 이제 답이냐고 그럴 때 뭐 최고의 투자는 결국은 싼 거죠. 비싸면 파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하고 그럼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했다는 것은 위안화가 절하에서 절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7월 달에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 들어서 뭐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에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미중 관계가 그게 뭐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안정화가 된다. 이러면은 그 세 가지 변수가 이제 중국 주식을 다시 리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금융회사 CEO들이 대거 이제 그 참석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하여간 그 미국에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금융 쪽으로. 근데 이유는 미국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건 금융이에요. 그렇죠. 달러 파워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제일 약한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의 모든 산업을 다 개방을 했어요. 근데 금융산업 아직 개방을 안 했거든. 그 얘기는 그 미국의 최대 강점은 금융이고 중국의 최대 약점은 금융이다. 그럼 이제 미국이 뭘로 공격해야 되냐 하는 것은 답은 아주 심플하죠.